네, 2시간 후면 개장입니다. 뉴스가 쉴 새 없이 나오고요. 또 선택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이슈들 체크리스트로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 체크리스트 이주호 펀스탁 본부장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저희 체크리스트 체크박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FOMC 경계감 속에서 어제 1.6원 올라서 1,330원에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역외 NDF 환율상으로는 1,332원으로 0.2% 정도 더 상승 거래가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5.35 정도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강달러 그리고 원화 약세, 그 배경이나 시장의 영향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가장 큰 원인은 매크로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FOMC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있을 이제 뱅크 오브 재팬,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성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일본이 이제 FOMC에 이어서 만약 매파적인 뭔가를 드러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 인덱스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달러 인덱스 속에 엔화라던가 유로라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지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엔화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인덱스가 같이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달러가 강세인 현상인데 그러면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악화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그러면 강달러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벌어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가 사실 꺼려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9월 달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외국인들 자본이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가 만약에 1,300원이고 1,100원일 때랑 비교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300원일 때 내가 뭐 국내에다가 환전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1,000만 원 번 거랑 1,100원일 때 1,000만 원 번 거랑 다르거든요. 달러로 다시 바꾸면 1,100원일 때가 달러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2%가 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신흥국에 굳이 왜 투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주식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외인 이탈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문제는 앞으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 측면에 있어서 이 원화 약세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분기점이 될 만한 변곡점을 낳을 만한 어떤 상황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강달러 현상 계속되면서 원환이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뭐 리서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개선될 만한 요인이 당장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10월에도 금통위가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의 미국의 상대 성장률에서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 예상보다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역시 높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원화가 달러 대비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역 수지도 좀 들어와 줘야 되고 기업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아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이 10월에 당장 개선될까?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확 들어와 주면서 최근에 개인들의 이탈이라든지 기관의 어떤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뒤집어 엎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월까지는 뭐 무역 수지라든지 기업 실적 측면에 있어서 워낙 강세를 점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시장에 대한 영향 조금만 더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화 약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를 가장 못 올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원래 미국의 보통 금리를 기조를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2%나 차이가 난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맞아요.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사실 금리를 올리고 싶을 거예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만큼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무리하게 올렸다가 오히려 경기 둔화 침체가 오면 그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거를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사실 돈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주식에 들어갔던 돈이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매력을 못 느끼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줄어들고 오히려 들어오는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9월 달만 거의 5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진짜 그러니까요.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당장 이렇게 내려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일본이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매파적인 뭔가 스탠스를 취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당분간에 좀 조정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 흐름 좀 지켜보시고 네. 사실 이 거래 대금이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뭔가가 이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호재가 될 만한 게 없고요. 사실 미중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북한이랑 러시아가 또 만나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지금 뭔가 호재가 없는 정말 답답한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추석 연휴까지는 네. 조금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을 아무래도 조금, 지금은 좀 확보하시고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사실은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중 체크리스트 저희 두 번째 체크박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체크박스의 내용은 인도네시아 관련이네요. 네. 자,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광물 협정 체결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인도네시아가 미국의 IRA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물 협정 맺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이게 사실 인도네시아에 현대차 그룹 공장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공장이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미국이랑 이제 광물 협정을 협정. 맺게 되면요. 이게 IRA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라던가 LG 에너지솔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체결이 완벽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도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네. 8월 수출 실적 이렇게 다시 한번 나왔고 현대차 여전히 지금 정말 좋은 숫자를 찍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뭐 여러 가지 논란, 뭐 피크아웃도 있었지만 그쵸. 특히 미국 IRA의 수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제약 요건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솔깃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인도네시아가 중국이랑 또 친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갈 것인지는 이제 그들의 몫인 거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인도네시아랑 이게 체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다라는 거죠. 특히나 네. 이제 인도네시아에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업들은.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셀 업체라던가 지금 뭐 전기차 관련해서 완성차 만드는 그런 쪽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주들도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네네. 다시 한번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팔고 있는데 네.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지금
사주고 있어요. 있다. 네. 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오늘 당장에 이제 FOMC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담아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뭔가 지금 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 9월달에 현대차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동안 세게 조정을 받았어요. 화신 같은 경우도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른 거 대비해서 조정 많이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네. 뭐 네. 강한 상승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되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4분기 때 만약에 이 피크아웃이 해소가 되면서 자동차 부품주부터 시작해서 완성차 업체들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아까 이제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일단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금을 좀 보유하긴 해야겠지만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네. 본격적으로 10월이 됐을 때 좀 노려볼 만한 거는 자동차, 특히 네. 자동차 부품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결국 자동차 부품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광물 협정으로 인해서 거의 IRA의 어떤 피해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소비가 둔화된다면 네.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판매량이 또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사실 그런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네. 없진 않은데 파월 의장이 지금 FOMC에서 그 얘기는 했어요. 네. 미국 경기는 아직도 강하다. 아.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도 아직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지금 의무적으로 거의 전기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경유차를 몰 때 환경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렇죠. 운행한 거리수만큼 세금을 더 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전기차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뭐 지금 뭐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추석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나서는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뭐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네. 그래도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규로 분할 매수로 한번 좀 모아가는 것도 지금 좋은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 섹터 지금 지목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네. 좀 보면 좋을 종목들 한번 좀 여쭤봅니다. 뭐 사실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하면은 현대 기아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대 모비스라든가 모비스. 좀 자동차 부품 쪽은 이제 SL, 화신, 성우하이텍 이쪽인데 네. 사실 SL이랑 화신이랑 성우하이텍 이 세 가지는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1분기, 2분기에 많이 올랐고 지금 조정이 좀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탑픽은 SL입니다. 왜냐면 SL. SL이 화신이랑 성우하이텍은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네. SL은 8월, 9월 달에 지금 계속 담고 있어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가 이제 헤드램프 관련해서 맞아요. 좀 좋은 기업이고 네. 실적 모멘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사주는 종목 그러면 원달러 환율 달러가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좋은 거를 조금 따라가셔 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화려하게 올랐었다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네.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뭐 크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어떻게 보면 이 상태에서 고공권에서 위로 튀지 않고 유지가 되면 SL과 같은 이제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 추출 기업들은 또 플러스가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탈 속에서도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기업들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리스트 4번째 체크박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K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후 1, 2년이 정말 중요한 때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K 배터리 여전히 잘 선전을 하고 있지만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경쟁이 더 네. 치열하고 특히나 그 사이에 중간지대 보급형 배터리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트폴리오 어떻게 다각화한다는 걸까요? 일단 지금 배터리 3사가 결국에는 중국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LFP 배터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원계 배터리 성능을 향상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극재 시장은 개화기를 넘어섰어요. 개화기가 끝났고 양산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뭔가가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뭔가 어떤 상승 탄력적인 에코프로 같은 그런 진짜 추진력이 높은 그런 탄력적인 상승은 나오기 지금 당분간 힘들다라고 봤을 때 지금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는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ESS 쪽을 좀, ESS? 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ESS 전용 공장을 지금 착공을 했고 2026년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3사 삼성 SDI 같은 경우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 충전용 ESS 그리고 선박용 ESS 그러니까 ESS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데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산업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배터리가 양극재, 음극재 시장도 좋지만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마블 영화에 나오는 아이언맨이 가슴에 이렇게 에너지를 넣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나중에 뭐 먼 미래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아니면 뭐 진짜 도심항공 드론을 운전하다가 이게 만약에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그런 팩 같은 거를 넣는 그게 이제 ESS고 네.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이제 가정용 뭐 이제 공장용 이런 것들을 다 다각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앞으로 보급형 자동차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 LFP 쪽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LFP와 더불어서 이 ESS 시스템이 결합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폐배터리까지도 같이 연결 지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보면은 미래 산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뭐 선박 같은 경우도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지금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친환경 선박은 우리나라 수주가 중국보다 훨씬 월등히 높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고도화 기술들을 이제는 앞으로 ESS와 엮어가지고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물론 양극재, 음극재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조정도 받았고 예. 에코프로 지금 90만 원 지키고 있는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저는 뭐 물론 그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남들이 안 보는 것들 그런 섹터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네. 그렇죠. ESS 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2차 전지 그리고 리사이클링, 에너지 저장 시스템 하나의 어떤 큰 몸으로 움직였었는데 소외돼 있었죠. 네. 그럼 ESS 하면 저는 생각나는 기업이 뭐 삼성 SDI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본부장이 보시기에는 뭐 지금 만약에 ESS가 화두가 될 만한 테마 내지는 중장기적인 아이디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업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지금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아. 먼저 선두주자예요. 왜냐하면 네.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가지고 지금 그렇구나. 착공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아마 LFP 배터리 만들면서 같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네. 보급형 자동차의 그런 소형차들의 네. 그런 ESS와 같이 끼워 팔기가 된다고 한다면 중국에 비해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전력기기 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력기기. 네. 결국에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전력 관련해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력 설비 같은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ESS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메가팩 사업 같은 경우도 그거 이렇게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넣을 거며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에너지를 거기에 넣으려면은 넣고 나오고 하는 그거에 대한 뭔가 배선이라던가 이런 전력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야겠죠. 전압기 네. 같은 거, 변압기 네네.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쨌든 밑바닥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기기 이런 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ESS 중에 지금 먼저 대장격으로 움직인 게 효성중공업이거든요. 네, 효성중공업이 지금 ESS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효성중공업 좀 많이 올랐고 네. 사실 지금 조정도 거의 없어요. 조정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대안으로 이제 LS 일렉트릭 요게 LS 조금 일렉트릭. 네, 좋아 네. 보인다. 왜냐면 이 LS 일렉트릭이 결국에는 과거에 주가 한번 올랐을 때 이제 2차 전지 사업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초전도체 테마로도 엮여서 올랐었는데 네. 사실 초전도체랑 관련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떠한 이슈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 기업의 사업 본질 자체가 전력기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ESS와 그런 기반 사업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LS 쪽이 2차 전지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ESS 관련한 전력 인프라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종목으로 효성중공업, 네. 또 LS 일렉트릭,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본부장님의 오늘 시장 전략 또 네.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소화되는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금요일 날 있을
뱅크 오브 재팬, 통화정책 성명서 이런 것들 주목하면서 저는 오늘도 이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사실 좀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석 연휴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해서 현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매도세들도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추석 전에는 좀 관망을 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2차 전지주들 위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추석 이후에 어떠한 종목, 어떠한 섹터로 공략할지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 이후를 준비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해 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